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고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 23세 시집 와서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 지금은 아들 진호와 며느리 정민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전형적인 한국 엄마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 잘 섬기고 자식 잘 키우는 게 본분이다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낳아서 키우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처럼 자아실현이나 개인의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도 아니었고 변변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장일이나 청소, 음식점 설거지 같은 것들 뿐이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번 돈이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며 아들 학비를 대고 대학까지 보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들이 제게 배고프다라고 하는데 냉장고에는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래도 어떻게든 밥상은 차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해서 먹였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어요. 가난에 늘 배고팠지만 아들만큼은 모자란 구석 없이 키우고 싶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니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본인 앞가림하다 제게 인사를 시켜준 며느리 정민이도 처음에는 순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아들도 잘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첫인상도 좋았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고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진호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고 안심했었죠. 이제 정말 제가 할 일 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큰 착각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생기고 집이 좁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제가 아들 내외에게 해준 집은 24평대 아파트였는데 며느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방이 부족할 거라며 계속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며 제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이가 크면 방이 필요하긴 하지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단순히 방 하나 더 있는 집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의 집을 원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다 각자 방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서재도 필요하고 드레스룸도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가 홀로 버는 돈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른지 아시잖아요. 24평대에서 30평으로만 늘려도 몇 천만 원 아니 몇억 원은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왜 망설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살 집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 줄 아나 싶었죠. 저는 이 집 한 채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집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 너희 결혼할 때 이미 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단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대출 받아서 사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답답했어요.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시어머니인 제게 압박을 주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집 마련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인 제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벌어서 모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더 큰 집을 구하자고만 하니까 답답했죠. 며느리 친정은 그렇게 여유로운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무한정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진호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 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민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아이가 커가면서 방이 필요하긴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 집에서 살아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하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조르고 아들도 그쪽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들여서 집을 구해주는 건데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는 게 정말 막막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주는 집값표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들 내외가 살던 24평보다 조금 더 큰 30평대 아파트라도 구하려면 몇억 원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사장님, 이 가격이 맞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머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하다는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데요. 여러 집을 보러 다니면서 며느리도 함께 따라다녔는데 며느리 반응을 보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화장실이 좀 작네요. 어머니, 이 집은 베란다가 좁아요. 어머니, 이 집은 주방이 옛날 스타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흠을 잡았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좋은 집들인데 며느리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을 모두 합쳐서 간신히 30평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려야 했고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시동생한테 1,000만 원 빌리고 친정 조카한테도 500만 원 빌리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새 집을 구했다고 알려줬을 때 반응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 집 평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아이 방하고 서재까지 만들려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온갖 고생을 해서 구해준 집을 보고
첫마디가 그거라니요. 정민아, 이 집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친척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엄마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구한 집이라고 노후자금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니?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한번 이사하는 거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거기서 자리 잡고 어머님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래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구해준 집을 두고 또 더 큰 집을 달라고 하다니요.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 자식에게도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아들 내외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방음이 진짜 안 좋아요. 윗집이고 뭐고 할 것도 없다고요. 그뿐 아니라 베란다도 작고 주방 동선도 불편하고 식기세척기 둘 곳도 없어서 미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불평을 쏟아냈죠. 며느리가 불평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며느리는 그 집을 구하는데 기여한 게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집 보러 다닐 때는 이것저것 흠만 잡더니 막상 이사하고 나서는 또 다른 불만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럼 내가 돈을 보태서 더 좋은 집을 구했으면 이런 불만이 없었을 텐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심지어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도 우리 집 새로 이사했어요 라고 하지 시어머니가 집을 구해주셨어 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들 진호에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해 봤지만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민이도 나름대로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좀 참아주세요. 새로 이사한 곳이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왜 제가 참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고 나는 이 가정에서 뭐가 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며느리는 대놓고 집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인 곳에서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 좀 보세요. 아이 키우기에는 너무 좁아요. 어머니가 구해주신 건 고맙지만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으면 좋겠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을 구해줬는데 며느리는 친척들 앞에서까지 불만을 토로하다니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척들한테 돈까지 빌려서 구해준 집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다니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인가 싶었죠. 다른 친척들도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 집 며느리 참 철없네. 시어머니가 집까지 구해줬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며느리는 집 마련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서까지 집을 구해줬는데 며느리는 그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지도 않으려 했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아, 너는 이 집 마련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고 있니?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계속 불평만 하고 있잖아.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막말로 어머니, 집값이 얼마든 제가 알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어머니가 사신 건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의 가격조차 관심 없다는 거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이 기막힌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고쳐줄지 하고 말이죠.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인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끼리 이런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상황이 이미 심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사돈댁,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애들 문제 때문인데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가 어떻게 집을 구해줬는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계속 불평만 한다는 것, 집 마련 비용에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더 큰 집을 달라고만 한다는 것, 심지어 친척들 앞에서까지 집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것들을 말이죠. 그뿐 아니라 아들 내외의 심각한 경제관념과 이걸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식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돈댁, 저도 며느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민이 태도를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집을 구해줬는데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민이를 잘못 키운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돈댁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민이가 조금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는 저도 더 이상 참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가 정민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은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사돈한테라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돈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며느리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집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평소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동안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분명히 친정 어머니가 단단히 혼을 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였죠.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와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혼났으니까 이제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내는 건가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며느리는 며칠 동안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제게 차도 끓여다 주고 뭐 도와드릴 일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 사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돈댁, 정민이가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네요. 제가 혼내서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혹시 다음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돈의 제안을 듣고 저는 좀 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며느리만 혼내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 진호도 문제였고 아들 내외의 경제관념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주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아들 진호, 며느리 정민이,
그리고 사돈까지 함께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민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네요. 시어머니가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평만 하다니 이게 무슨 못 배워먹은 행동인지 엄마인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민이 너 드릴 말씀 있다고 했지? 아응. 그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돈이 며느리를 향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 줄 알아? 네 주제를 알아야지. 당장 원룸 하나 전세로 구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디서 불평불만이야? 감지덕지할 줄 모르고 뭐 하는 거니? 둘 다 똑같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사돈의 호통에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 진호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야, 정민아, 내가 이제 확실히 말할게.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무작정 퍼주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계속 더 달라고만 하니까 정말 실망스럽거든. 그리고 부모된 도리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 너희들은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했나 싶더라. 부모 자식이기에 더 선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할 거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빌린 돈이 있잖아. 결혼 준비할 때 빌린 돈, 신혼여행 갈 때 빌린 돈, 자동차 살 때 빌린 돈, 이것저것 합치면 4,600만 원이야. 이 돈 2주 안에 다 갚도록 하고 앞으로 어떠한 도움도 안 줄 거니까 너희들 힘으로 살아라. 어머니, 그렇게 많은 돈을 당장 어떻게 갚아요?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봤는데 정말 개념이 없더라. 해외여행 가고 비싼 옷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이 기회에 제대로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고 돈 막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막 쓴 게 아닐까? 작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얼마나 썼는지 알아? 200만 원 넘게 썼잖아. 그 돈이면 몇 달 생활비야. 그리고 정민이 가방, 신발 사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 한참 말을 하고 있던 그때 사돈도 입을 열었고 저를 지지해 주었죠. 사돈댁 말씀이 맞습니다. 두 사람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시어머니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부모한테만 의존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참, 그리고 당장 이 집도 내놓을 거야. 내가 구해준 집에서 불평불만만 하면서 살 거면 차라리 나가서 살아. 너희들 능력으로 집을 구해서 살아봐.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을 구했는지 알 거야.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저에게 와서 계속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진짜 반성하는 거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일단 빌린 돈부터 갚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여줘.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뭔가 종이를 들고 와서 계획서 같은 걸 보여주며 말을 했죠.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만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가계부도 써보고 지출을 줄일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안 가고 외식도 줄이고 불필요한 쇼핑도 안 할게요. 진짜 할 수 있겠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약속을 어겼는데.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민이가 가계부도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얼마를 썼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아들 내외에게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에 그들이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은 따로 모아두기로 했어요. 언젠가 아들 내외가 정말 어려울 때나 손주를 위해 필요할 때 다시 돌려주려고 말이죠. 알겠어. 그럼 일단 한번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저는 조건부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정민이와 진호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매달 100만 원씩 저에게 주는 것도 지켰어요. 처음에는 며칠 못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계속 주더라고요. 아들 내외의 변화를 마주하며 사돈과는 자주 만나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돈댁, 이번 일로 우리 아이들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잘한 일 같아요. 이 기회에 철을 들었으니까요. 사돈댁이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정민이한테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희망이 생겼어요. 아예 안 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와 사돈은 한마음 한뜻으로 결정했고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며 현재는 며느리가 임신 중입니다. 8월에 출산 예정인데 임신한 이후로 더욱 철이 든 것 같아 다행이었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 아이 때문에 돈 많이 들거라 미리 절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습관처럼 하니까 불필요한 지출은 아예 안 하고 있네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헛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너무 대견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매달 100만 원씩 저에게 주는 걸 빼먹지 않고 있죠. 어머니, 이번 달은 병원비랑 아기용품 사느라 조금 빠듯했지만 그래도 챙겼어요. 이런 식으로 며느리나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서 돈을 가져올 때는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그냥 안 주고 말았을 텐데 요즘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들이 먼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 한편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책임감이 생겼구나.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 중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낍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답답한 감정이 너무 커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며느리를 보면서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더라고요. 결국 가족이잖아요. 화가 났다고 해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손주가 태어나면 분명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올 거예요.
작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갈등이나 상처들도 다 용서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엄마가 되면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엄마가 된다는 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책임과 인내,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니 말이죠. 저도 그걸 겪어봤기에 며느리도 직접 그 길을 걸어보면 저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관계도 더 단단해지겠죠. 요즘은 며느리가 아이용품 좀 같이 알아봐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전처럼 당연히 내가 다 사줘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같이 하나씩 알아보자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도 이제는 너무 비싼 물건을 집어들기보다는 이건 너무 비싸다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해줘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철이 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선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도 더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사돈과의 관계도 참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조심스러운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손주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눕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부모라는 공통된 마음이 있으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요즘은 그 시간이 제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끙끙 앓았을 고민을 이제는 사돈과 나누며 그 집도 나랑 비슷하구나 하는 공감도 생기고 함께 웃기도 해요.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깊이 상처 주고 또 누구보다 큰 기쁨을 주는 존재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사돈과 격없는 사이로 지내며 함께 자식을 나눈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요즘이 참 좋습니다. 사돈댁, 우리 손주 얼굴이 어떨까요? 애들 닮았으니 한미모하겠죠? 아유, 그럼요. 물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니까, 어머니니까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무조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런 방식이 꼭 옳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위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저처럼 살아온 것 같아요. 자식이 힘들다 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며느리가 서툴러 보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운함으로 가득 차는 걸 느끼게 되죠. 나도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아무도 나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퍼주고 참기만 해서는 오히려 서로를 망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요. 저는 이전처럼 모든 걸 대신해주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되 아들 내외가 스스로 책임지고 배워갈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물론 마음은 굴뚝 같죠.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일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까지 다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배웠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도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 힘들다 하면 바로 꺼내줬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꺼이 내어줄 생각이에요. 요즘은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아들 내외도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있고 사돈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서운한 마음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따뜻해집니다. 그 작은 생명이 이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 같아요. 문득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금 이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이제 다 괜찮아졌어. 우리 아들, 며느리 많이 달라졌고 곧 손주도 태어나.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일들,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 가족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서로의 기대와 실망이 뒤섞여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길이 보이고 마음이 통하게 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온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배우고 가족들도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거든요. 무작정 참고 희생만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면서 더 지혜로운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보려 합니다.